평화로운 상견례에서 정호가 명함을 받자 이태성 씨 유족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성 설마, 그 이태성? 충격에 빠진 정호의 머릿속에 40년 전 흑백 사진 속 젊은 이태성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서연이 증거 자료를 들고 나타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죠? 라고 추궁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정호는 살해당한 거야. 내가 진실을 숨겼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의 눈물과 지운의 충격 속에서 정호는 현충원에서 무릎 꿇고 절하며 속죄했어요. 마침내 이태성 산소 앞에서 세 사람이 화해하며 태성아,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됐어. 라고 말하자. 서연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는 이미 박정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74살의 태역 육군 상사인 정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태극권을 연습했어요. 천천히 흘러가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 했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정호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피어오르며 고요한 공원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태극권의 느린 동작 속에서 정호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었어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팔을 천천히 올리는 동작, 그 하나하나가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이었습니다. 정호의 몸짓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수십 년 전 군복을 입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몸짓이었죠. 공원을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정호는 온화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정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이 알아서 깨워주니까요. 옆 아파트에 사는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정호와 비슷한 나이의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정호와 마주치곤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태극권을 마친 정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평화였어요. 멀리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정호는 그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손자 민우가 좋아하는 초콜릿 우유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정호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잡은 것 사러 오셨네요. 그래, 우리 민우가 이거 없으면 학교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 정호의 얼굴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8살 손자 민우가 달려와 정호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먼저 아침 먹고. 정호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아침상이 소박하지만 정갑게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은 정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호는 서재로 향했어요. 벽 한편에는 군 복무 시절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사진이 하나 있었죠.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정호와 함께 웃고 있는 후임 병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의 이름은 이태성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전우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다, 태성아. 너만 아니었어도.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정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약속대로 민우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연습장으로 갔어요.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에 처음 도전하는 민우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한 손길에 용기를 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민우야. 할아버지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정말 안 놓으실 거죠? 그럼 약속이야. 정호는 민우의 자전거 뒤를 잡고 천천히 밀어줬어요. 처음엔 비틀거리던 민우가 점점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1시간 정도 연습을 한 후 민우는 혼자서도 몇 미터씩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우 정말 잘했구나. 이제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민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지훈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좋은 표정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상견례를 잡으면 안 될까요? 정호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아버지로서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언제든지 만나보자.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다음 주 주말은 어떠세요? 그분도 부모님과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서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쁜 마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태성아, 너도 이런 날이 있었을 텐데.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 입던 편안한 옷들 사이에서 예전에 입었던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낸 옷이라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깔끔해 보였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됐다. 긴장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긴장되는 건 맞았어요. 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강북의 한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어요. 정호와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밝은 미소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바로 지훈의 연인인 이서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항상 이야기해서 뵙고 싶었어요. 서연은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호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늘 좋은 분을 만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서연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정혜라고 합니다. 박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가벼운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훈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서연의 밝고 성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정혜가 딸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혜가 명함을 꺼내 정호에게 건넸어요.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정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보는 순간 정호의 손이 멈췄어요. 명함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성 씨 유족 마이너스 이정혜.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태성이라는 이름이 눈앞에서 번개처럼 번쩍였어요. 설마 그 이태성일까요?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하지만 정호의 심장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남편분께서는 언제?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40년도 더 됐어요. 군 복무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정호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훈과 서연은 진지한 대화에 빠져 있어서 정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기록도 제대로 안 남겨주고 이정혜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 내리는 산속, 이태성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물 좀 드실래요? 서연이 친절하게 물잔을 건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정호는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40년 전 그 사건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의 연인이 이태성의 딸이라니요. 진정해, 박정호.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연과 지훈의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에요? 이정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빠르면 올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급한가요? 아니요, 좋죠. 우리 서연이도 35이니까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호는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이태성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모습, 마지막 그날의 표정, 그리고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정혜가 정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서연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지훈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우리 지훈이도 서연 씨 잘 부탁합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서연이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들 같더구나.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호는 계속 멍한 상태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다시 이태성과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성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계속 묻어둘 수 있을까요?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태극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엉성했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도 정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정호 씨, 요즘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잠 못 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정호는 계속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태성과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곤 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 은숙이 걱정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저녁 드시러 나오세요. 오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는데요. 응, 알겠다. 금방 나갈게. 하지만 정호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중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호의 옛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중사님. 아, 정호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런데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옛 동료를 만나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단골 술집 말이야. 저녁 8시쯤 어때? 저녁을 마친 정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중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중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근황을 나눴어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최중사는 예리한 눈으로 정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호야,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일하고 관련이 있나? 정호는 깜짝 놀라며 최중사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오랜 전우였어요. 정호의 속마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중사님, 이태성 기억하세요? 최중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태성.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근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아들의 상견례에서 만난 이정혜, 그리고 이태성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최중사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호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야, 설마 정말 그 이태성의 가족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시기도 맞고 부대 위치도 맞고 이런 젠장.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최 중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에게 이태성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무거운 비밀이었어요. 중사님,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최 중사는 잠시 침묵하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정호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부의 명령이었고 우리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태성은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건 사고였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최 중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도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어요. 중사님, 만약 그 사람의 딸이 정말 내 며느리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나? 지금 와서 그 일을 꺼내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양심상. 양심? 정호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때 일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온 거잖아. 최 중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술자리에서 돌아온 정호는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복무 시절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공식 문서들, 개인적인 메모들, 그리고 이태성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40년 전 자신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된 보고서와 실제 상황을 기록한 개인 메모가 함께 있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 중 사고사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개인 메모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정호는 그 문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진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태성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의 혼잣말이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문득 이태성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죽으면 제 가족들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지만 정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상부의 압력과 자신의 보신 때문이었어요. 이제 운명은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정호는 서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극권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정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만이 강해졌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해요. 이번에는 간단히 차나 한잔하면서요. 정호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재에서 이태성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연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서연이가 벌써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지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가자.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을 만날 때마다 이태성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하자 서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머니 없이 혼자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서연아.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예식장 알아보는 일, 신혼집 준비하는 일 등등이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서연이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님도 군대에서 오래 복무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응, 상사까지 했었지. 그럼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셨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은 행복한 일들을 생각해야지.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강원도 산간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쪽에서. 정호는 커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여러 곳에서 복무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아버지는 실종 처리됐어요. 시신도 없었고요. 이상하죠?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서연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어요. 정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산악 지역이라 사고가 종종.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모호한지. 어머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서연아, 옛날 일은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하지만 서연은 쉽게 화제를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님, 혹시 이태성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호는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태성? 네,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도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서연이 정호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셨던 건 아니죠? 서연아, 왜 그런 질문을? 제가 최근에 아버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군 기록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정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에서 정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훈과 서연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서연아, 그만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잖아. 지훈이 서연을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했어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아버님이 복무하신 부대에서 40년 전에 사고가 있었나요? 이태성이라는 병사가 관련된. 정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정호를 바라봤어요. 지훈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자, 지훈아. 지금 당장.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정말 아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정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태성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정호는 카페를 급히 나섰어요. 지훈이 당황해서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호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훈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지훈이 들어와서 정호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었어요? 서연이도 많이 당황했어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서연이와의 결혼을 반대한다. 네. 갑자기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안은 우리와 인연이 될 수 없어. 아버지,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무겁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찾아봐.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저의 사랑 하나도 응원해주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지훈은 화를 내며 서재를 나갔어요. 정호는 혼자 남아 이태성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카페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지훈은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정호도 서재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느리 은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여보, 아버님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즘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의견 차이가 좀 있을 뿐이야. 지훈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가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정호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로? 아버님, 제가 혼자 찾아뵙고 싶어요. 꼭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는 모르게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아버님 댁 근처 공원은 어떠세요?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시간 후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서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정호는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것부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군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정호가 작성한 공식 문서의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문서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40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어떻게? 아버님,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정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죠? 서명도 아버님 것이고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애매한지, 왜 시신도 찾을 수 없었는지, 어머니는 평생 그 의문을 안고 사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군 기록을 뒤져봤어요.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당시 부대원들도 찾아봤죠. 그러다가 이 보고서를 찾게 됐어요. 정호는 머리를 들 수 없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 중 사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은 다른 자료들과 맞지 않았어요. 목격자 진술, 당시 날씨 기록, 부대 일정까지 다 달랐어요. 서연아,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아버지의 목숨이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라져도 되는 거였나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진실이 듣고 싶어요.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성이는 부대 내 비리를 목격했어. 상부에서는 그 일을 덮으려고 했고. 비리요? 어떤 비리죠? 군수품 횡령이었어. 일부 간부들이 연루된 큰 사건이었지. 태성이가 그 현장을 받고 신고하겠다고 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정호의 말을 들었어요. 상부에서는 태성이를 회유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지. 다른 방법이요? 정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한 거야. 나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야. 내가 그 진실을 숨겼어. 서연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호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태성이는 마지막에 나에게 부탁했어.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에게만은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왜요? 왜 지키지 못하셨어요? 두려웠어. 내 목숨이, 내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침묵했지. 40년 동안. 서연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아들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서연아, 지훈이에게는 죄가 없어.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버님, 당신은 아들을 지키시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공원을 떠났어요. 정호는 벤치에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지훈과 마주쳤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태성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성아,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서연과의 만남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재에서 이태성의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정호는 평소에 태극권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서연을 다시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는데요. 며느리 은숙이 서재 문을 두드렸지만 정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은숙아. 입맛이 없으니까 나중에 먹을게.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째 거의 안 드시는데. 정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은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너무 이상해요. 며칠째 거의 안 드시고 서재에만 계세요. 왜 그러실까? 내가 퇴근하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지훈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어요. 서연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 이후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서재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보관해둔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이태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와 개인 메모, 그리고 이태성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까지. 정호는 그 편지를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태성의 마지막 당부가 적힌 편지였어요. 정호는 그 편지를 40년 동안 간직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 가세요, 아버님? 잠깐 다녀올게. 정호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성의 위령비가 있는 곳이었어요. 40년 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하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걸어가며 이태성의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에 이태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작성한 40년 전의 원문 보고서와 수정된 공식 보고서 2장이 있었어요. 태성아, 형이 왔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는 다른 참배객들도 있었지만 정호에게는 이태성과 단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부탁한 일을 이제야 하게 됐어. 정호는 원문 보고서를 펼쳐 보였어요. 그 안에는 진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 부정부패를 고발하려고 했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바람이 불어 보고서가 바스락거렸어요. 정호는 그 소리에서 이태성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웠어, 태성아. 내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내가 처벌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진실을 묻어버렸지. 주변의 참배객들이 정호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딸을 만났어. 서연이라는 아이야. 너를 쏙 빼닮았더라.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 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정호는 주머니에서 이태성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마지막에 부탁한 그 말. 이제야 지키게 됐어. 편지를 비석에 대고 정호는 말했어요. 태성아,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어.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겠어. 너무 늦었지만. 정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필로 작성한 고백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군 당국에 제출할 거야. 언론에도 알리고 내가 받을 처벌은 달게 받겠어. 정호는 고백서를 펼쳐 이태성의 비석에 보여줬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겠어.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이태성의 비석에 절을 올렸습니다. 태성아,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내 딸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어. 정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형이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현충원을 나오는 길에 정호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준비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예전에 저장해둔 기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군 관련 기사를 주로 쓰는 기자였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40년 전군 사건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앉자.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길 거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지훈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당황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설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정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훈아, 아버지를 믿어줘. 모든 게 끝나면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날 밤 정호는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이태성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태성아, 이제 시작이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진짜 시작 말이야. 정호는 40년 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의 폭풍을 각오하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정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며칠 동안 초췌했던 얼굴에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은숙이 물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걱정은 하지 마.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지훈아. 그보다 더 중요한 곳이야. 식사를 마친 정호는 서재로 들어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자필 고백서, 원본 보고서, 이태성의 편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육군 참모 총부였어요. 정호는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태성아, 드디어 시작이다. 육군 참모 총부 민원실에 도착한 정호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호는 담당 공무원 앞에 앉았어요. 젊은 군무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년 전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국무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태성의 죽음, 은폐된 진실, 그리고 자신의 역할까지. 국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상급자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정호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어제 연락한 김 기자와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기자였습니다. 박정호 씨죠? 전화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정호는 김 기자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김 기자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 내용이 보도되면 박정호 씨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오후가 되자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전화? 기자라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묻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집에서 만나자.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오늘 군 당국에 진실을 신고했어. 곧 언론에도 보도될 거야.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 집에 도착하자 지훈과 은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온종일 연락이 안 되고. 정호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은숙아. 앉아봐. 아버지가 숨겨온 이야기를 해줄게. 정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태성과의 관계, 40년 전의 사건, 그리고 서연과의 인연까지. 지훈과 은숙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 아버지가 그때 그 이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훈아. 아버지가 진실을 숨기는 바람에 너와 서연이가 고통받게 됐어.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럴 수가. 그럼 서연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응, 서연이가 먼저 알아냈어. 그리고 나에게 진실을 요구했지.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가족도 힘들어질 거고. 지훈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지훈아. 아버지가 겁쟁이였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맞으신가요? 이태성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호는 당황하지 않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자들이 물러간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기자회견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해. 이제 숨을 곳은 없어. 그날 밤 정호는 서연에게서 답장을 받았어요. 아버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에 정호의 고백이 대서특필됐어요. 40년 만에 밝혀진 군 사건의 진실. 전 상사의 양심 고백. 지훈의 회사에도 기자들이 몰려왔고 아파트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네요. 그래, 지훈아.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정호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태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전 정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태성아,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호는 깊은 숨을 쉬고 기자회견장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고백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이태성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군 당국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이태성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정호는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고 가족들은 언론의 관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훈의 회사 생활도 어려워졌고 아파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나타나곤 했어요. 무엇보다 서연과 지훈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지훈과의 만남을 거부했어요. 지훈은 매일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아직도 연락을 안 받아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아버지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다만 너무 아픈 거죠. 그날 오후 정호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그 공원에서요. 1시간 후에.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서연이가 나를 만나자고 해. 혹시 모르니까 너도 함께 가자. 정말요? 서연이가?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본 서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지훈아.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지훈은 서연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분노도 했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서연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 세상이 알게 됐다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생각하니까.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빼며 말했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서연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나한테는 죄가 없잖아. 알아요, 지훈아. 당신에게는 정말 죄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연아, 지훈이를 벌하지 마. 잘못은 내가 한 거야. 아버님, 저는 지훈이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예요. 어머니가 찾아주셨어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일기 마지막 부분에 아버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아버님을 정말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정호는 일기를 펼쳐봤어요. 이태성의 깨끗한 글씨로 쓰여진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정호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조언해 주신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는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어요. 태성이가 나를 이렇게 믿었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을 뿐이에요. 정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럼 너는? 저는 이제 복수는 그만둘 거예요. 아버님이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훈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훈아, 시간을 좀 더 줘.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2달 후 조용한 전통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박한 혼례였습니다. 정호는 신랑 아버지로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이태성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혼례가 끝난 후 서연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님, 우리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요. 인사드리러. 그날 오후 정호는 서연, 지훈과 함께 이태성의 산소를 찾았어요. 40년 만에 전우의 무덤 앞에 선 정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태성아,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됐어.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다. 서연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복수는 그만할게요.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됐고요. 지훈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서연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무덤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이태성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태성아, 이제 편히 쉬어. 내 딸 덕분에 나도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됐어. 서연이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세 사람은 무덤을 떠나며 함께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위령비 위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40년 만에 풀린 한 해 이야기가 마침내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정호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강했고 진실은 거짓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늦었지만 찾은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무료 구독과 무료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